역사를 돌아보면 가족끼리 벌이는 권력 싸움만큼 잔인한 게 없습니다. 왕조 시대에 벌어진 왕위 다툼은 피를 나눈 사이라는 사실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냉혹한 게임이었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막 세워지던 그 시기에도 이런 비극적인 권력 투쟁이 벌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이방원이라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왕위를 차지했고 아버지와는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방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선 건국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던 충신 정몽주를 제거한 것도 다름 아닌 이방원이었으니까요. 고려 말기의 혼란 속에서 정몽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옛 왕조를 수호하려던 인물이었습니다만 이방원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워야 할 장애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는 아들의 이런 공헌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멀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후계자로 큰아들도 아니고 막내인 이방석을 세자로 정해버렸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방원이 느꼈을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목숨 걸고 아버지의 새 왕조 건설을 도왔는데 정작 본인은 소외되고 어린 배다른 동생이 다음 왕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태조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는 문제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방석의 어머니인 신덕왕후 강씨의 영향력이 상당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덕왕후는 태조의 두 번째 아내였는데 태조가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싶었던 태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감정 중심의 판단이 나중에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초래할지 태조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치에서 감정을 앞세우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니까요. 흥미로운 건 이방원에게는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맏아들 계승 원칙이 지켜져서 큰형이 세자가 됐다면 이방원에게는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애초에 없었을 테니까요. 장자 계승 원칙이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방원도 왕위를 노릴 명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방원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이방원의 측근 중에는 하륜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권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이방원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는 참모였죠. 이방원은 군사적 기반도 탄탄하게 다져놓았습니다. 자신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방원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왕자의 난이라는 사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1398년 드디어 이방원이 계획했던 일이 실행됩니다. 정도전과 세자 이방석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원은 매우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지 않고 형인 이방과를 왕으로 옹립한 것이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직 태조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바로 왕위에 올랐다면 아버지를 배신하고 동생을 죽인 패륜아라는 비난을 받았을 텐데 형을 내세움으로써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있었던 점이죠. 정말 계산적이고 치밀한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이방과라는 인물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본래 정치적 야심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살고 싶어 했던 성격이었는데 동생 이방원의 계획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오른 것이죠. 이방과가 정종으로 즉위한 후에도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장악하고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실력자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정종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큰 저항 없이 이방원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무엇보다 동생의 정치적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종은 불과 2년 만에 왕위를 이방원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원은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이 되었던 점이죠.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수완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직접적인 반대 세력은 무력으로 제거하면서도 명분과 절차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복잡한 심정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정도전도 죽이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까지 죽인 이방원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미워해도 너무 미웠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미운 아들이 이제 조선의 왕이 되어버렸다는 점이었죠. 태조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도전은 태조에게 있어서 단순한 신하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조선 건국의 이념을 함께 만들어갔던 동지였고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를 그려나가던 파트너였으니까요. 그런 정도전이 자신의 아들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은 태조에게 견디기 힘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아들 이방석까지 함께 잃었으니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자마자 태조에게 감시를 붙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한양은 태조가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새로운 수도였는데 아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린 점이죠. 한양 천도는 태조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은 입지였고 새로운 왕조의 상징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부정해버렸으니 태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욱 서글픈 것은 예전에 태조 앞에서 고개를 못 들던 신하들이 이제는 문안 인사조차 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방원이 정식으로 태종이 되고 정종이 상왕이 되자 태조는 태상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태조는 아들의 얼굴을 보기조차 싫었던 모양입니다. 궁궐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도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는 것이었겠지만 이런 태조의 행동은 태종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엄연히 유교 국가였는데 왕이 아버지에게 불효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태종이 아무리 노력해서 태조를 달래려고 해도 태조는 끝까지 아들과 화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조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이기도 했으니까요. 자신이 태종의 통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의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정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사의의 난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부자 간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조사의라는 사람은 신덕 왕후, 즉 태조의 두 번째 부인과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태조가 왕이었을 때는 별다른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정도전 일파로 몰려서 잠깐 감옥에 갇혔다가 곧 풀려났죠.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종이 즉위한 후 태조가 이 조사의를 함경도 지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에 도착한 조사의가 갑자기 죽은 신덕 왕후의 원수를 갚겠다면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한 점이죠. 놀라운 것은 순식간에 약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의 휘하에 모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조사의는 별로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고 함경도 지역과도 특별한 연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답은 바로 태조 이성계의 존재에 있었습니다. 함경도는 태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으니까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태조는 영웅이자 자랑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의를 그 지역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태조였죠. 사람들은 이것을 태조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태조의 행동이었습니다. 반란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시점에서 태조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태조는 임진강 근처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한 잔치를 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김에 함경도나 다녀올까?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무리 봐도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조의 이런 행동은 태종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죠. 태종은 이런 상황을 보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계속해서 태조에게 사람을 보내서 궁궐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태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함경도로 향했죠. 태종은 반란군에게도 해산하라는 명령을 보냈지만 반란군들은 태종이 보낸 사신을 죽여버리는 등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태조가 조사의와 합류하게 되면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면전이 벌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태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권력을 잡기 위해 동생과 아버지의 친구를 죽였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와 직접 칼을 겨눠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태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경의 방비를 신하들에게 맡긴 채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진압하러 나섰죠.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칼을 겨누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의외로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반란군 측에 포로로 잡혀있던 관군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던 점이죠. 관군이 약 4만 명이나 왔는데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밤새 반란군 사이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병사가 실수로 불을 지르는 바람에 반란군들이 크게 놀라서 도망쳐버렸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급하게 일으킨 반란이었기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버린 점입니다. 결국 조사인은 붙잡혀서 처형되고 태조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반란이 실패한 후 평양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던 태조에게 태종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은 이런 말을 전했죠. 태상왕께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태조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전하께서 태상왕이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한다고 하니 빨리 돌아가겠다.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의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태종은 여전히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태조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태종은 돌아오는 아버지를 위해 성대한 잔치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 간의 극적인 화해가 이뤄졌죠.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화해였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태조가 다시 실권을 잡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방과와 이방석은 세상을 떠났고 장남인 이방우도 죽었으며 둘째인 정종은 상왕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정종에게 다시 왕위를 물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이방이와 이방가는 왕의 제목이 아님이 이미 드러났으니 어차피 다음 왕은 태종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때쯤 되면 태종이 나라를 상당히 안정시켜놨고 왕권도 견고하게 다져놨으며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도 정상화시켜놨기에 태조도 아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태종의 정치적 능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권력 투쟁에서는 냉혹했지만 일단 권력을 잡고 난 후에는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치를 펼쳤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 태조는 예전처럼 자주 행차를 나가지도 않았고 궁궐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태종이 문안 인사를 올 때도 피하지 않는 등 상당히 온화한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조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사람들을 잃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도 포기해야 했던 아픔이 남아있었을 테니까요. 태종도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성스럽게 태조를 모셨고 가능한 한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이의 난이 진압된 지 약 6년이 지난 1408년 마침내 태조 이성계가 세상을 떠납니다. 말년에 뇌졸중을 앓던 태조는 죽기 직전에 잠시 의식이 돌아와 침상에 앉아 있었는데 이를 본 태종이 직접 청심원이라는 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태조는 이미 기력이 다했는지 약을 삼키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죠. 부자간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태종이 직접 약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효성을 다하려고 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태조는 끝까지 그 약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것이 우연인지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원나라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고려에 충성하다가 결국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하지만 그는 왕자의 난으로 인해 절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가 약 7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웅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쓸쓸한 끝이었죠. 권력이라는 것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도 결국은 시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태조의 무덤인 건원등은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데 다른 왕릉들과 달리
억센 풀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그대로 놔둔다고 합니다. 마치 파란만장했던 태조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벌초도 1년에 딱 한 번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태조의 성격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칠고 자유분방했던 태조의 모습이 무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아버지에게 완전히 인정받은 태종 이방원, 그토록 원하던 왕위에 오른 태종은 과연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그는 조선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병을 혁파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조선이 약 500년간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지방 호족들의 사병이 존재하는 한 중앙정부의 권위는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요. 태종의 정치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일단 왕이 된 후에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튼튼한 기반 위에 서게 됐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의 무서움과 동시에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태종은 또한 매우 뛰어난 인재 등용 능력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기용하는 등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줬으니까요. 이런 태도가 조선 왕조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편 태종의 통치에도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남들을 제거하는 등 지나치게 냉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가족도 희생시키는 무서운 면이 있었던 점입니다. 이런 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권력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잡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결국 조선 왕조의 시작은 이런 치열한 권력 투쟁 속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태조의 건국 이상과 태종의 현실 정치가 만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이 다져진 것이죠.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들의 욕망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드라마는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본성은 시대를 초월해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요. 태조와 태종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 태조의 감정적인 선택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태종의 냉혹한 권력 투쟁이 문제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복잡하고 다층적이니까요. 태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싶었던 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가 경영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현명한 판단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반면에 태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상황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행동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권력 승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아직 왕위 계승에 대한 확고한 법칙이 정립되지 않았었죠. 이런 불확실성이 왕자들 간의 경쟁을 부추겼고 결국 피를 부르는 권력 투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태종은 왕이 된 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위 계승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죠. 물론 그 과정에서도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 왕조의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종 자신도 나중에 왕위를 물려줄 때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들들 중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죠. 결국 셋째 아들인 양녕대군을 패하고 넷째 아들 세종을 세자로 책봉했는데 이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이 겪었던 이런 고민은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 태조가 겪었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왕조 국가에서 항상 반복되는 영원한 숙제였으니까요. 다만 태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고 결과적으로 훌륭한 왕인 세종을 후계자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태조와 태종의 비극적인 갈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태조의 원래 계획대로 이방석이 왕이 되었다면
그리고 태종의 시대가 오지 않았다면 세종이라는 위대한 왕도 없었을 테니까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조와 태종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권력과 가족의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때로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조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었고 태종은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둘 다 권력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것도 컸던 것이죠. 특히 태종의 경우를 보면 권력을 잡은 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인간적으로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끝까지 받지 못했던 아픔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런 개인적인 비극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훌륭한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고 국가를 위한 결정을 내렸죠. 이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태종이 가진 장점이자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태종이 가진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돌아보면 태조와 태종의 시대만큼 치열했던 권력 투쟁의 시기는 드뭅니다. 이후에도 물론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 태종 시대만큼 극적이고 비극적인 경우는 많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태종이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들이 이후의 극단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종의 업적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육조 직계제를 확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직접 육조를 통제함으로써 신하들의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호패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 제도를 정비해서 국가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군사제도 개혁도 태종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사병을 없애고 국가가 직접 군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것은 지방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앙정부의 권위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사병을 고 있었기 때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된 후에는 그런 사병 제도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태종의 정치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이용했던 수단이 나중에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했고 이것이 조선 왕조의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태종은 또한 외교 분야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일본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선의 국익을 지켰죠. 특히 명나라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했는데 왕자의 난으로 인해 한때 악화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은 태종의 외교적 수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외 관계에서 태종이 보여준 실용주의적 태도는 주목할 만합니다. 명나라에 대해서는 예를 갖추면서도 조선의 자주성은 지켰죠. 이런 균형 감각이 조선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문화 정책 면에서도 태종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세종만큼 문화적 업적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세종이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태종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정치 상황과 튼튼한 재정 기반이 없었다면 세종의 위대한 업적들도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태종 시대에 집현전의 전신이 되는 학문기관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세종시대의 문화 융성이 가능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태종은 세종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종은 약 18년 재위하면서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1418년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죠. 자신의 아버지 태조처럼 강제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왕위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이것도 태종의 정치적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태종이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한동안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점차 세종에게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세종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과정은 태조와 태종의 관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태종과 세종 사이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큰 갈등이 없었으니까요. 태종은 1422년 상왕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세의 나이였죠. 태조보다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태종의 묘인 헐릉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데
그의 부인 원경왕후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결국 태조와 태종의 이야기는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영웅의 충돌과 화해, 그리고 각자가 남긴 유산. 이 모든 것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낸 것이죠. 역사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